뭐 환율 이야기로 바로 이어가죠. 환율 얘기 예. 좀 해드릴게요. 예. 그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 그 다음이 환율입니다. 네. 금리는 우리나라 시장의 전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중요하고요. 환율은 무역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대내외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환율인데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나쁜 얘기인데 지난번에 최상목 장관이 1400 시대는 뭐 뉴노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400 그 환율. 예. 그래놓고 시장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런 말을 정말 했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러면서 주워 담았거든요. 그게 한 3주쯤 된 얘기입니다. 3, 4주 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말은 주워 담았는데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야 정부의 속내가 1400이 넘더라도 환율 방어는 안 하겠다는 정부의 내부적인 전략이 드러난 거 아니야? 아. 힌트가 그때 뿌려진 겁니다. 아, 설마. 아니요. 일단 그때 뿌려진 거예요. 1400 아이고 우리는 뭐 그런 고환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든지 예. 환율 그런 말 하기 싫으면 환율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염려 마십시오. 뭐 예. 하나만 한 말이지만. 예. 근데 1400은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주워 담았어요. 예. 그러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1400선에 대해서는 방어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위주로 이제 미국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미국 위주로 다시 쏠릴 것 같고 하니까 강달러가 사실상 이제 고정 변수로 현재는 단기간에 잡힙니다. 그래서 달러가 얼마나 세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106에서 107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럼 달러가 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환율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발 강달러 정책에 따라서 무조건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라는 건 명확관화한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내버려 두면요. 무조건 1400유로 뛰쳐 올라갈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예측 못한 정부가 1400이 돼도 나는 막지 않겠어라는 전략을 흘린 것처럼 되니까 이게 합쳐지니까 뭐가 됩니까? 1400은 그냥 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00은 이제 넘는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저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그 뭐 뉴노멀 운운한 그 장관을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그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렇죠. 확실하게 그 시장이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발언은 실언이었다 아니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주워 담더라도 그러면 그게 정말 실언이라면 한국 정부가 한국 외환 당국이 1400 언저리에서 환율 방어에 충분히 나설 수 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하느냐 말로 확인 못하면 돈으로 확인해야죠. 그렇지. 그게 뭐냐 외평기금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외평기금을 250조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내버려둬도 70조 정도가 외평기금이 주옵니다. 네. 즉 환율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총알이 내버려둬도 내년에 70조가 줄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외평기금도 사실은 250조 내외가 있는데 그것도 다 당장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이 아닙니다. 유동자산은 그중에 일부예요. 그 유동자산이 2년간 40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동자산은 이미 줄어 있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의 풀 볼륨도 내년에 확 줍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외평기금이 그야말로 늘 상시적으로 환율 전쟁하라고 쓴 돈인데 준비한 돈인데 상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국가 비상사태 정도 됐을 때나 개입을 하지 평시에 개입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외부 변수, 트럼프 변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강달러 현상은 분명히 목도가 되는데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뉴노멀입니다라고 하면서 의지가 없다라는 걸 보여줬죠. 자, 그다음에 의지를 떠나서 이제는 뭘 보여줬냐? 총알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외평기금을 땡겼어. 작년에 18조 땡겼었거든요. 지금 올해 세수결산 중에서 외평기금을 또 6조를 또 땡겨 쓴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 돈 없어. 이걸 확인했거든요. 지금 3년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년간 달러 그 전쟁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쓴 돈이 100조입니다. 국민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지금 특별히 우리가 방어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100조를 썼어요. 근데 지금 내년 되면은요 150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내년은 그동안에 있었던 환율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재작년에 잠깐
국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1,400을 터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1,300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1,300 위로 올라붙일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럼 내년부터는 어쩌면 본격적으로 외평기금을 통해서 환율 전쟁에 나서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 정부가 돈을 땡겨 써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18조, 올해 6조를 땡겨 썼다니까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환율도 위로 올라갈 일만 있고 의지, 능력, 정부의 정책 이런 거 다 보면 올라갈 일만 있고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지금 1,400 돌파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부가 제가 뽑아드린 제목처럼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어. 예,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뉴노멀로 인정하는 거네.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해서 손을 놓고 네. 있으면.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최상목이가 네.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네. 금융 외환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네. 시행해 달라라고 관제기관에 당부했는데 립서비스. 요걸 이제 전문 용어로 구두 개입이라고 하는 구두, 거죠. 예. 1,400 오늘 올랐어. 내일은 1,406이야. 내일은 1,007이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가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이건 무기력하다는 거거든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립서비스예요. 그런데 예. 이제 어려운 말로 구두 개입. 근데 그 구두 개입은 시장에서 나 한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 하면 조만간에 진짜 하겠네. 이 정도 압박이 돼야 시장이 구두 개입의 효과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총알이 없고 내부적인 전략상 1,400선이 방어선이 아니라는 거를 들켰는데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시장이 그러니까 웃긴다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어쨌거나 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오늘 구두 개입은 나오는데 앞으로도 구두 개입 더 나오죠. 기본적으로 시장 관리가 안 되는 정권이 뭐 립서비스를 100마디 1000마디 바로 한데 그겁니다. 누가 실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겠어요. 그럼요. 예. 원래 덩치도 있고 무기도 많은 사람들이 너 까불면 혼나 그럼 아유 무서워할 텐데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있는 운동도 안 해가지고 뭐 널브러져 있는 애가 너 나한테 까불면 혼나 그러면은 네가 혼내봐라 이러지. 그 외평기금 같은 경우 예. 환율이 급등락할 때 이 달러나 원화를 사고 팔아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 개입해서 네. 이제 안정화시키는 예. 그럴 때 쓰는 외평기금인데 네.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외평기금이 한 20조 투입됐다. 그렇죠. 올해는 세수 부족이 30조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외평기금으로 갖다 꼬라박는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한 18조에서 20조를 외평기금을 땡겨 썼고 네. 올해도 6조 정도 땡겨 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 전쟁을 해야 될 그 돈이 정부가 기재부 장관 자기가 세수 축에 오류를 낸 자기가 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서 외평기금에 있는 돈을 메꿨다는 거예요. 세금 부족을. 세상. 그러니 이 환율 전쟁이 정작 벌어질 때 어떻게 할 거야라고 그때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환율 전쟁 안 납니다. 1,300대에서 안정될 거예요. 뭐 이런 소리를 했고 우리 외평기금 그거 빼고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했거든요. 외평기금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평시라고 해도 그렇게 막 갖다 쓰면 안 돼. 전쟁 벌어지면 돈 쓰는 거 순식간이야. 라고 얘기했고 당신이 지금 1,300대 안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트럼프 되고 뭐 되고 하면 강달러 되면은 1,300 금방 돼. 그렇게 러프하게 나이브하게 시장 전망해서는 안 돼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1,400 넘고 강달러 되고 외평기금에서 땡겼기 때문에 돈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한테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보통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내리면 사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좋습니다. 고환율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0원에 물건 만들어서 1달러에 수출하던 거 지금은 1,400이면 네. 또 더 낮은 가격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출 단가가 낮은 상황에서 수출할 수 있으니까 수출 기업이면 좋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라고요. 환율이 올라도 수출이 안 됩니다. 우리는. 왜요? 중국 봉쇄 대응하고 있죠. 관세 올린다고 그렇지, 그러죠. 그렇지. 예. 또 많은 기업들이 다 지금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러니까 예. 고환율의 장점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느 구간에서 현재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네. 고환율의 장점을 누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단점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수입 물가가 늘어나잖아요. 기름 한 방울 갖고 왔는데 1,000원에 갖고 올 때가 있고 지금 1,400원에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수입 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환율의 장점은 예를 들어서 일부 수출이 올라가거나 이럴 수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무조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수에 물가 충격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렇지. 그럼 지금 우리는요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감당할 수가 없느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금 계속 내리지 않으면 내수 침체가 이렇게 온다라고 해서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전제에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환율 터져가지고 수입 물가 올라가서 물가에 자극 준다? 금리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그러면요. 물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흔들릴까요? 예를 들면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뭐 2주에서 한 달 내에 영향을 주고요.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전기, 가스 2차 요금들이 아, 그렇지. 예. 예. 그런 것도 2달 정도면 바로 반응이 네. 되고요. 예. 많으면 분기 내에 반응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소비자는 뭐 당장 반응이 오죠. 예를 들어서 뭐 수입해서 바로 파는 물건들, 그렇지. 예를 들어 수입과액 이런 것들은 바로 반응이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지금 안 그래도 건설 경기나 이런 게 어려운데 그렇지. 왜 어렵냐? 뭐 여러 가지로 어렵죠. 부동산 피해 그것 때문이지만 어쨌거나 어려운데 핵심은 뭐냐? 원자재값 인상. 뭐 철근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 경기에 수입물가 올라버리면요, 예, 연동해서 건설 자재값이 올라서 아이고. 건설 단가가 올라가서 그러면 추가 마진을 내지 않으면 건설이 돌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사업성이 있지 않는 한 건설이 죽어버리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환율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경제 상황에서 단점만 부각되고 있는 묘한 포지션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고환율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좀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길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윤석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요. 네. 할 줄도 모르고 하고 있군요. 골프. 골프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또 골프 애호가로서 바빠가지고 1년에 몇 번 치지는 못하는데 그 골프 관련한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인사 똑바로 안 하는 거 보고 하늘 보면 열을 안다고 저건 정치하기에 글렀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시민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네. 라고 해서 공소원이 모시는 그 한 인사조차 못하는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된다? 정말 이거 우리를 이제 종으로 만드는 거지, 예, 그러면.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 예.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잘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혹시 PD님 잘 아시나요? 저는 골프 모릅니다. 예. 그럼 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골프는요. 그 스포츠 그 자체로서도 재밌습니다만 골프가 왜 묘한 마력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매니아들이 있냐면요. 골프는 심판이 없는 운동입니다. 아, 그러네. 유일하게 골프는 심판이 없어요. 예. 자기가 자기 스코어 내는 거고요. 자기가 자기 규정 위반했다고 선언해야 되는 유일한 스포츠입니다. 즉 골프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매너요, 에티켓이요, 자기 관리가 골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위아래 그날 위팀 아래팀 예약돼 있는 건 다 모르고 내가 가서 칠 거야 이러고 황제 골프를 쳤다는 것도 황당한데 누구랑 쳤는지 그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카트길 다니는데 아니더라도 막 잔디밭으로 카트를 몰고 막 들어가서 지금 마음대로 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골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 말고 갑자기 공 줘봐 그리고 공을 들고 뛰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 손으로. 그렇습니다. 뭐 정명석 축구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단장 축구 비슷한 느낌입니다. 공 줘봐 내가 찰게. 여기 파울이지 페널티킥. 예. 안 돼 공 들고 뛰고 뭐 이런 거예요. 농구도 막 세 발 뛰기 전에는 세 발마다 한 번씩 공을 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뛰는데 막 자기가 공 잡고 뛰고 드리블 안 하고 뛰고 이런 거예요. 골프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면서 골프를 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골프 애호가도 아니고 저거 뭐야? 대한민국에서 골프 친다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 골프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은 가끔 카트가 들어가는 골프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골프장에서 지 마음대로 카트를 몰고 페어웨이를 막 다니고 있다? 그거는 인성입니다. 인성. 예. 아니 그런 태세로 트럼프하고 뭐 골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골프를 모른다고 하는 게 낫지. 응? 들어가면 안 되는 페어웨이에 카트 몰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작지만 큰 얘기예요. 후보 때 KTX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히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쓰는 의자 위에 발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신발을 올리고. 네네. 거기서 알아봤어요. 거기서 알아봤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저희가. 아, 정말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지금 경제에는 이 선장이 키를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방법, 살고자 하고 계속 이런 우리의 그 일상, 이 시스템을 지키고 싶다면 윤석열을 몰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당연히 정치적으로 어떤 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지만 정치 얘기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수 아니라 보수 할애비가 오더라도 이건 확실합니다. 지금 먹고 살고 싶냐, 경제 나아지고 싶냐, 저 정권 끌어내야 됩니다. 저 정권 끌어내야 돼요. 아니 진짜로 경제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무능하고 시장을 파괴하고 우리 국가 경제를 정말로 가라앉게 만드는 적입니다. 적. 이게 끌어내지 않고서는 무능만 한 예. 사람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예. 무능만 한 사람들이 그리워요. 이제는 그리울 지경이야. 예. 예. YS가 그리울 지경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경제가 망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 그렇죠. 그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뭐 IMF를 부르긴 했지만은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배민, 있나요? 예, 예. 쿠팡. 네, 이 얘기는 좀 길게 드리려고요. 아, 예, 배민 쿠팡. 네. 지금 보니까 얼마 전부터 저도 이용 한동안 안 했다가 네, 네, 보니까 네. 배달비가 없어졌어요. 이게 아니 좀 이거 어떤 어떻게 된 문제인지 거예요 한번- 이게 그러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내용이 좀 길고 예. 그래서 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이 정부가 내수를 못 살리고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있는지 이 사태가 아주 본격 제대로 보여줍니다. 뭐냐면요, 예. 이제 배달 앱이라는 음. 소위 말하는 이제 신기술이 나왔습니다. 네. 신사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달 앱은 양강 체제였어요. 그렇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요기요. 두 개였습니다. 요기요가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직 있어요. 예. 그런데 요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배달을 우리가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에서 쉽게 말하면 점주님들이 배달 앱에다가 네. 1,000원을 줬습니다. 정액으로 줬어요. 배달이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배달을 중개했잖아 네. 라는 의미로 예. 1,000원을 가게에서 줬습니다. 예.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1,000원이 예를 들어서 배달 수수료로 정액으로 배민과 요교에 들어갔었는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버틸만 했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쿠팡이 이 유통시장을 잡고 네. 쿠팡이 쿠팡 이츠라는 이 배달 앱 시장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쿠팡 이츠가 뭘 했냐. 무료 배달을 선언합니다. 아. 이제 후발주자로서 완전 독약을 풀었구나. 후발주자로서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우리는 무료 배달입니다. 이걸 선언해요. 근데 사실 배달 비용이 좀 많이 비쌌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피디님. 무료 배달은 뭡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무료를 해줘야 무료 아니에요? 그렇지. 배달은 누가 합니까? 라이더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업체 예전에는 중국집마다 배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렇죠. 뭐 주인이 배달하기도 하고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내 요금을 무료로 해줘야 진짜 무료죠. 예. 내가 출연료를 무료로 해야 내가 무료 출연인데 박시동 출연료가 아니라 갑자기 피디님이 우리 전 출연자 무료 출연 그러면 내가 무료로 하지 않는데 왜 무료 출연입니까? 이런 그치.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예. 진짜 국민 여러분이 속고 계신 거예요. 무료 배달 그러니까 이 3사가 경쟁하기 위해서 전부 다 셋 다 무료 배달을 선언해 버려요. 아.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무료 배달인가 봐. 원래 소비자도 배달료를 냈거든요. 그렇지. 소비자도 내고 서비스 제공자도 냈거든요. 점주도 내고. 네, 근데 나의 배달료가 무료가 됐네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앞다퉈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소비자들로부터 무료화시킨 그 요금이 라이더가 무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더는 뭐 먹고 삽니까? 예, 그러니까 배달자가 무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부담했어야 됩니까? 무료입니다라고 마케팅했던 걔네들이 냈어요. 배민이나 뭐 쿠팡이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시키면 배달료가 없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이렇게 했던 자기네들이 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무료화시킨 소비자로부터 무료화시킨 그 돈을 아까 1,000원이라는 정액 수수료를 정률로 바꿔버립니다. 9.8%. 음식값의 9.8%를 올려서 점주에게 전가시켜요. 아, 그런 거였어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나쁜 놈들이네. 예, 무료 배달이라고 소비자들은 해피했는데 예. 소비자들로부터 안 거둔 돈을 배민 지네들이 부담한 게 아니고 예. 쿠팡이 부담한 게 아니고 예. 그걸 점주들에게 너 내가 옛날에 중개했을 때 1,000원 내던 수수료 있지? 그거 9.8%를 올린다라고 하면서 정률로 바꿉니다. 정액을. 그러면서 그걸 인상시켜버려요. 그래서 무료로 했던 부담이 치환이 돼서 글로 갔어요. 야. 그러니까 치킨 2만 원 팔아서 1,000원 내시던 점주님들이 배달 수수료를 2만 원 팔면 2,000원 냅니다. 네. 그런데 3만 원 팔면요. 3,000원 내요. 콘서트니까 사실 5만 원 팔면 5,000원 내요. 수수료가 더 늘어버렸어요. 그렇지, 옛날에 그렇지. 5만 원 팔아도 1,000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점주들이 더하기 빼기를 맞춰보니까 어떻게 됐나.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요. 치킨 팔면 수수료로 2,000원 떼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수료로 2,000원 떼고 결제 수수료라고 또 따로 또 600원 떼고 원래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점주 부담하는 배달비는 여전하고 3,000원 부가가치세 500원 그래서 2만 원을 팔잖아요.
6,000원이 손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벌써 날아갑니다. 배달 앱 단계에서 날아. 아이고야. 그럼 2만 원짜리 치킨 팔면 14,000원이 손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14,000원 가지고 이제 전기세, 임대료, 인건비, 원가 다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띄고 나니까 1,000원 남는 거예요. 이 현실이 여러분이 2만 목도하고 원짜리 있는 통닭이 예. 그 치킨이 예. 1,000원 남아. 2만 원 팔면 1,000원 남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야,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정말 못 살겠다고 한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해되셨죠? 예. 이런 상황에서 배민이랑 쿠파는 엄청나게 매출이 늘고 심지어- 정률로 바뀌었으니까. 예. 엄청나게 매출이 늡니다. 그런 상황이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상황이 문제죠. 음. 이제 정부에게 해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입니다. 정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개개 사업자가 어떻게 그 그렇죠. 대형 앱인 배민하고 쿠팡과 맞설 수 있겠어요? 정부가 나서줘야지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작년 1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런 발언을 합니다. 독점 관련한 규제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독점 업체들 사전적으로 규제하겠습니다라고 간만에 옳은 얘기를 해요.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다. 잘한 얘기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웬일이야라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정부가. 아, 그럼. 어디서 또 모르고 제대로 된 보고서가 한번 들어간 모양인데 예. 나중에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였어? 내가 한 말이 그런 뜻이었어. 그래서 정부 입장이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국무회의에서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 무슨 이거 다 거짓말이란 예. 거 아시죠? 무슨 우리가 법을 허풍입니다, 허풍. 무슨 우리가 법을 바꿉니까? 그런 거 안 바꾸고요. 사전 규제 정부가 나서서 독점 기업 규제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반시장 조치를 왜 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농담에 진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뭘 했냐? 자율적으로 합시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만드냐?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요. 배민 들어와봐. 쿠팡 들어와봐. 그다음에 점주님들도 들어와봐요. 공익위원들 좀 너네들끼리 상생안 좀 만들어봐. 이게 지난 1년간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런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저 점주들 들어가 있고 이런 네. 사람들끼리 상생해봐 그러면 상생안이 나옵니까? 안 되지. 안 되죠. 정부가 이 자영업자 편에 서서 대기업들 압박해야 네. 뭐 그래서 조금 뭐 균형을 맞출 그럼요. 수 있을 텐데. 하다못해 노사도 이해 당사자들도 노조도 하다못해 노동 3건이라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버티는 그거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협약이 잘 되려면 당근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니네 협약해봐. 그럼 뭐 어떻게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 안 해? 그럼 우리 채찍 들 거야.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상생해봐라고 하니까 상생안이 나올까요? 상생 12시까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상생이 안 나오죠. 네. 심지어는 상생안이라고 내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 상생안이라고 낸 게 뭐냐면 그래요? 그럼 우리 배달료를 쥐꼬리만큼 한번 깎아볼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수수료를 깎아본다는 거예요. 깎는 것도 아까 9.8% 그걸 깎겠다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내는데 영세한 사람들한테 연매출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는 조금 깎아줄게요 라는 이제 개미 눈물만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배달 수수료를 깎는 신용을 하고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료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앞에 수수료를 깎고 뒤에 부담하는 배달료는 올리겠다는 거예요. 깎은 거예요, 안 깎은 거예요? 너무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조삼모사 같은 얘기. 그러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예. 듣는 사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 돈 내. 그랬더니 왼손에 있는 돈 줘. 오른손에 있는 돈 다시 줄게.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틀 전까지 했는데 회의가 결렬됐습니다. 당연히 결렬되죠. 당연히 결렬되죠. 이 정권이 하는 일이 뭐 바로 그겁니다. 매사에 그렇지 뭐. 어? 윤석열이 작년 12월 달에 이거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만 1년이 됐어요. 그리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11차 회의가 결렬이 되면서 아무런 상생안이 없이 끝나버렸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서 갑은 그 배민하고 쿠팡인데 맞습니다. 야 너희들 이런 식이야? 한번 혼나볼 테야?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아까도 우리 경제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내수가 최악 아닙니까? 예. 자영업자가 작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남아 계신 자영업자 5,600만 명 중에서 80%가 음.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네. 돼요. 어디 가서 최저임금 받고 근로자로 일해도 260만 원이에요. 예, 그보다도 더 벌겠네. 예. 근데 지금 본인 자영업을 하는데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수많은 점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배달 네. 때문에 우리 더 죽겠다고. 안 하자니 이게 장사가 안 되고. 예. 근데 정부가 지금 1년을 허송세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정부가 내수와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진짜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말 무능했다. 말이 됩니까? 골리앗 같은 기업들이 지금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 독점이 완성돼. 배민이 배달 시장에서 60%입니다. 네. 쿠팡이 20%예요. 요기요가 15%입니다. 합치면요 95예요. 네. 독점으로 끝난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있는 초거대 독점들하고 점주들하고 앉아서 너네들끼리 상생 좀 하지? 이게 정책입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지. 안 하겠다는 뜻.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경기도지사일 때 이재명 대표가 배달 특급인가요? 경기도 배달앱. 맞습니다. 뭐 사실 그 경기도가 처음 한 건 아니고 네. 그 이전에도 다른 지자체도 했었는데 있었죠.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겁니다. 그 대형 업체들의 그 네. 무한한 그런 욕망들을 제동 걸고 그 말하자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와주는 네. 도 배달앱. 이런 거면은 사실은 이들의 그 무한 그렇죠. 질주를 좀 제동을 걸 수 네.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공공이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겁니다.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건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결렬이 되자마자 민주당이 바로 즉각적으로 기민하게 오랜만에 성명을 냈어요. 네. 당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입법으로 간다. 라고 해서 배달료,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해라. 예. 근데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부 안 해? 입법으로 할게. 라고 하고요. 아까 윤석열 정부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온라인 플랫폼 독점에 관한 법률을 예. 우리 입법하겠다. 선언했어요. 하루 만에. 예. 그게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시면 이게 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냐면 정부는 그거예요.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네. 독점 기업들에 대해서. 예. 근데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니네들이 독점력을 잘못 행사해서 수수료도 네 맘대로 올리고 담합도 하고 시장 지배력도 남용하고 하면은 우리 그거 조사한다. 우리 제재할 거야. 조사하는데 6개월. 제재하는데 6개월. 제재 2심 가는데 6개월. 네. 적어도 3심 가는데 또 적어도 공정위 단계에서 1000일 걸립니다. 평균. 3년 걸려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제재를 당한 업체가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거죠. 제재 취소 처분. 그렇지. 법원에서 또 3심 가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행정소송 가죠. 예. 그러니까 실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독점력이 강화되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거죠. 다 죽는 거지 뭐.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가 그럼 법 만들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그래서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사전적으로 이런 독점력이 있고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애들은 우리가 미리 지정한다. 너는 이런 시장, 뭐 예를 들면 플랫폼 시장, 뭐 배달 시장, 무슨 시장에서 또 구글 같은 검색 시장 이런 데서 너는 지금부터 독점이야. 이게 미리 딱 지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너는 지정된 순간부터 너는 이런 걸 못해. 이렇게 아예 선규제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선진적이고 바람직하고 미국이나 유럽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바로 이걸 선언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뭐라 그러냐? 그걸 과하지 않느냐?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지들이 먼저 하겠다고 해놓고 또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한데 새로운 입법 가지고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도대체 이게 민생을 파괴하려고 이게 바로 집권한 정권 이게 진짜 같아요. 큰 경제, 뭐 거시경제 다 좋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입니다. 예. 우리 경제가 왜 죽어가고 있는지 이 정부가 무능하니까 예. 우리 그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내수가 왜 침체되고 있고 거리마다 왜 공실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지를 이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기 하여튼 이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이런 일이 아주 누차 반복되는데 이번엔 최악이 집권했어요. 당도 최악인데 그 대통령은 더 최악이야.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단히 교훈을 삼아야 할 테고요. 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 문제 당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자영업자들이. 진짜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좀 뜻을 모아서 예. 정권을 타도하는데 좀 뜻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타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